피렌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가 태동한 도시죠. 자, 이 도시에 가보면 가장 중요한 몇 개의 수도원 성당이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이 있고요. 피렌체 대성당이 있죠. 그리고 산타크로체 성당이 있고 바실리카 디 산토 스피리토 성당이 있고 아카데미아 미술관, 시뇨리아 광장, 우피치 미술관, 피티 궁전, 자, 미켈란젤로 광장 등이 있습니다. 성당 수도원들이 당시로 보면 각 세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집회 공간, 정치 공간 이러기도 했어요. 당시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집회 공간이니까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산타크루체 수도원으로 갑니다.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에 토착 귀족들이 모였던 공간이 바로 산타크루체 수도원이었습니다. 자, 수도원이라는 것은요, 수도사들이 거주와 고행 같은 걸 하는 공간을 수도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한쪽 편에는 항상 성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당과 수도원 공간이 함께 있는 것을 수도원이라고 하죠. 그 수도원에는 또 부속 성당이 있게 마련인데 이 산타크루체 수도원은요, 본래 프란치스코 성인한테 봉헌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요, 프란치스코의 수도사들이 주로 거주를 했고요. 이곳은 토착 귀족들이 주로 여기에 기부를 많이 했고 이들이 여기서 집회 활동을 많이 했던 그런 곳이고요. 또 이곳에는 개인 가문이 소유한 예배당, 소성당이라도 하고요. 경당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처음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소성당이라는 게 무엇이냐? 자, 교회가 이렇게 한쪽으로 긴 직사각형이 있다면요. 중앙재단이 있겠죠. 중앙재단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고요. 양쪽에 작은 방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실 또는 경당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좌우편 벽면에도 이렇게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도실은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체적인 소유권은 이 성당 측에 있지만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귀족들이겠죠. 상인들이나 귀족들은 여기에 이 운영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들이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 거주하는 수도사들한테 일정 금액의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시분만 내서는 안 되고요. 돈을 일정 부분 내서 분양받은 다음에 일정 정도 계속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수도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르디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세력을 갖고 있었던 전통 귀족 가문이 가장 좋은 공간을 분양받았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공간은 여기 2번 중앙재단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독점적으로 가질 수는 없고 바르디 가문을 포함한 세 가문 공동 소유를 했고요. 여기 3번 중앙재단 바로 오른쪽에 바르디 가문 소유의 기도실이 있었죠. 거기를 지오토라고 하는 또 유명한 예술가로 하여금 재단을 장식하게 했고요. 이 수도원 성당이 프란치스코 성인을 모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일화들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냐? 가장 힘 있는 자가 하는 거죠. 그래서 바르디 가문이 기도실을 장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르디 가문이 이 수도원 후원권을 갖고 있었는데 바르디 가문만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거죠. 자, 바르디, 알베르티, 루첼라의 프레스코발디 같은 당시의 토착 귀족들이 이곳에 후원권들을 갖고 있었고 작은 기도실들을 이제 분양받았었던 거죠. 그리고 이곳에 아들 중 하나를 반드시 이제 보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아들이 가서 수도사가 되잖아요. 10대 후반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면 거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승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원장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당신 교회와 수도원이 권력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당연히 보내야 거기서 정치 권력 획득할 수 있으니까 또 그들이 있어야 만약에 이 수도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 있거든요. 종교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재판에 걸리지 않으려면 수도사 중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런 연결끈이 전혀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종교재판에 불려가서 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사형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도원의 아들을 이제 보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수도원을 후원을 해요. 그러면 어떤 권리가 있냐면 선조들의 시신을 수도원 지하에 안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은 묘지기도 했어요. 근데 묘지에 누가 묻히냐? 바로 수도원 후원을 했던 사람들만 묻힐 수 있었던 거고요.
자, 미사가 집전되는 개인예배당을 이제 분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기업들은 양모 산업, 그러니까 피렌체는 잉글랜드에서 들어온 그런 양모들을 가공을 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게 많았고요. 또 금융업을 있었어요. 금융업이 뭐죠? 고리대금업이라고 표현한 금융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세속 권력, 돈이 많이 권력을 갖게 된 거고, 이걸 가지고 교회와 수도원을 후원해가지고 종교 권력까지 주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바르디 가문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우선은 양모 산업이 있죠? 양모는 잉글랜드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와가지고 제노바 오고 아니면 피사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이 피렌체에서 그걸 가공을 하죠. 그래서 가공 공장이 있었어요. 그 가공 공장 운영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노바 항구로 보내든지 아니면 베네치아 항구로 보내면 이 항구에서는 선원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 지역에 이제 팔게 되는, 이제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렇게 되려면 양모의 공급이 원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모가 잉글랜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양모를 독점적 권한을 잉글랜드 왕한테 샀습니다. 독점으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다가 교황이 자금 관리를 맡게 된 거죠. 자, 교황이 자금 관리 어떻게 하죠? 교황이 로마에 앉아가지고 이 서유럽에 있는 교회세 일부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죠? 각 지역의 주교들이 걷어가지고 일부를 쓰고 남는 거를 교황한테 보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잉글랜드의 런던에서 로마까지 돈을 보려면 어떻게 돼요? 자, 금화를 자루에 넣어가지고 뭐 마차를 싣고 오거나 배를 싣고 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이러면 위험이 있습니다. 강도, 도저, 해적에 받을 위험이 있죠. 돈을 갖고 다닌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환호음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런던에 있는 주교는 바르디 가문의 런던 지점에 그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환호음을 주죠. 그러면 그 환호음만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 이동도 바르디 가문에서 합니다. 그래서 바르디 가문에서 이거를 가지고 가죠. 그럼 로마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 환호음을 전해주면, 로마 교황청에 전해주면, 로마 교황청은 바르디 가문의 로마 지점에서 이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바르디 가문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당연히 런던 지점에서 맡겨놓은 그 돈을, 그러니까 주교가 맡긴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양모를 사는 겁니다. 자기는 투자금 하나도 없이 양모를 사가지고 양모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공을 해가지고 이 부가가치를 남겨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로마 시점에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돈이 서유럽 전체에서 로마로 모여야 되는데 그 돈을 모이게 하는 역할을 바르디 가문과 페루치 가문 은행이 대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또 환차손 환차이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환호음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떨어진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피렌체 가문 중에서 이 교황의 은행을 맡아서 돈을 번 가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르디 가문, 페루치 가문, 나중에 메디치 가문도 마찬가지. 여기에 큰 돈을 벌게 되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양모를 독점 거래를 트기 위해서 영국 왕한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대출을 해주는 거죠. 잉글랜드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특히 당시에 프랑스와 백년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해요. 그때 피렌체 상인들이 양모 독점권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대신 돈을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잉글랜드 왕한테 막대한 돈을 빌려줍니다. 근데 잉글랜드 왕이 백년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죠. 이거를 부도를 냅니다. 결국은 이 바르디 가문도 이 잉글랜드 왕한테 빌려줬다가 자신이 파산하게 되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사라지면 뭣도 잃으려면 정치 권력도 잃죠. 자, 그러면 피렌체의 한번 시민 계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여기에 지배층은 토착 귀족이었습니다. 토착 귀족이라는 것은 땅을 보유한 토지 귀족이었죠.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계층으로 공증인, 공직자, 의사 같은 사람이 있었고, 수공업자, 양모, 건설노동자, 맨 밑에 농노, 노예, 하층민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상인 계층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서교류가 증가해가지고 이 상인 계층이 돈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점차
커지게 되었죠. 본래는 바르드 가문, 프레스코발디 가문 등이 토착 귀족으로서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착 귀족 지배 시기는 15세기 이전, 말하자면 단테가 살았던 그 전반기, 젊어서는 토착 귀족과 상위 귀족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던 그때예요. 그러다가 15세기를 넘어가면서부터 피렌체에는 상인 계층의 힘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스트로치 가문, 그리고 브랑카치 가문, 메디치 가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상인 계층 또한 외부에서 이주한 이민자 상인 계층이 점차 힘을 얻어가지고 피렌체는 본격적으로 상인 계층이 지배층을 형성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자, 돈의 힘이 바로 권력의 힘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 등장한 신흥상인의 대표인 사람은 스트로치 가문이었습니다. 이 스트로치 가문도 고르데그몹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요. 자, 이 사람들이 주로 후원했던 수도원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은 본래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들이 머물던 수도원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부유한 신흥상인들이 주로 후원을 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곳이었죠. 아까 산타크루체 수도원 성당처럼 작은 기도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기도실이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없앴더라고요. 중앙재단을 빼놓고 옆에 있는 측면에 그 카펠라들은 많이 제가 갔을 때는 없어졌었어요. 자, 그 이유가 뒤에 후원들 안 하게 되니까 막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중앙재단 좌우에 이런 기도실 같은 것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원 성당의 스트로치 가문의 기도실은 지금도 존재를 하는데요. 스트로치 가문도 부모가 또 고르데금업자였잖아요. 앞에 파도바의 성당처럼 이 고르데금업자 스트로치가 또 연옥에서 벌을 면제받기 위한, 벌을 줄이기 위한 이런 방편의 하나로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런 재단화를 만들게 되고 기도실을 꾸미게 되죠. 처음에 이거를 지을 때 또 분양을 받게 되고 이 기도실을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장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또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종교적 목적도 함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 고르데금업에 한번 생각해 보죠. 고르데금업이라는 게 원래 고대 헬라 시대부터 이 고르데금업은 이자가 발생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이자를 발생하는 것은 악덕이다라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쭉 이제 내려왔던 거죠. 중세시대 내내 고르데금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왔고요. 오늘날에도 이슬람에서는 이자를 받는 걸 금지되어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편법이 발생을 하지만 당연히 유대교나 이슬람, 기독교에서도 이자를 발생하는 것은 원금 이상으로 돌려받는 행위가 나쁜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이 고르데금업이 조금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가 되냐면 필요는 하는데 금지시키니까 그랬던 거죠. 그래서 토지 또는 작업도구 등의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전당포처럼 바뀐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태를 바꾼 거죠. 이자를 붙여서 돈 돌려받는 게 아니라 담보를 받고 이것을 맡겨놨다가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됐던 건. 근데 어쨌든 그게 고르데금업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업자는 영성체에서 배제되고 재해 중에 사망하면 장례에서도 제외를 시켰던 거죠. 고르데금업이 가장 나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신곡에서 보면 그 고르데금업자를 지옥에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여전히 비난을 하고 이자를 받는 일은 옳지 못하다는 교회가 있었던 거고요. 현실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농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농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어디 와요? 도시의 빈민으로 살게 되니까 사회적 문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고르데금업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옥에 간다라고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은 왜 그런 고르데금업을 많이 했느냐? 자, 유대인끼리는 고르데금업을 못해요. 하지만 유대인이 기독교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토지 소유나 정상적 사업이 어려웠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돈 빌려주고 거기서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게 빌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담보를 잡고 전당포처럼 운영하는 것. 이것만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살아가게 한 방편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14세기로 가면서 조금씩 변이가 돼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고려대금업은 필요했기 때문이죠. 또한 이 피렌체에 있었던 수도사들 입장에서는 이 고려대금업자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이 교회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교회를 뭔가 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 타입이 있게 됩니다. 자, 14세기쯤 되면 교황의 권력이 상당히 약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상당히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고려대금업자한테 일정 정도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타협이 됩니다. 자, 명백한 고려대금업자, 감독교회 처벌 대상이고 번 돈을 피해자가 돌려줘야 됩니다. 자, 고려대금업 이자를 받는 건 피해자가 있다. 그래서 돌려줘라. 명백하게 고려대금업 하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하지만 은밀한 고려대금업자는 있었던 겁니다. 고려대금을 했더라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래서 만약 피해자가 등장을 했다면 이제 돌려준 거죠.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정 금액을 수도원과 같은 종교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한 다음에 피해자가 등장을 하면 피해자를 보상을 해주고요. 일부 금액은 수도원에 기속을 합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나오겠어요? 자기가 빌려가지고 돈을 갚았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자라는 게 나오질 않죠.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빌린 사람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형식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서 예치를 해놓고 일정 금액을 수도원에 기속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타협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막대하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일정 정도 교회에 맡기고 거기서부터 일정 금액을 수도원에 기부하는 건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밀한 고려대금업을 하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예치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옥에서 벌도 감면되고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려대금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 피렌체에는요, 여러 상인들이 있어요. 아까 전통 귀족, 바르데 가문 같은 전통 귀족도 있지만, 작은 힘없는 상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의사, 약사, 목수, 석공,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피렌체에는 여러 조합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길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의사와 약사 길드, 목수와 석공, 포목업자의 상인, 은행가, 모직업자, 상인, 비단상인, 행정가, 공주인. 자, 이런 사람들이 다 길드를 형성을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피렌체라는 자치도시는요, 형식적으로는 황제의 하나의 작은 봉건 국가예요. 근데 어쨌든 자치도시란 말이에요. 그럼 자치를 누가 하냐? 상인들과 여러 권력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특정 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정 권력이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여러 길드들이 뭉쳐가지고 자신들의 몫을 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안이 있어요. 자, 교황이라고 하는 권력자입니다. 서기 800년 이후에 서유럽은 강력한 교황권이 있었습니다. 한 400년 동안 교황이 사실 서유럽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은 교황, 있는 로마로 모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 14세기 초반부터 프랑스 왕의 힘이 세져가지고 그 권력이 약해지는데요. 그때 있었던 사건이 아비뇽 유수라는 거죠. 아비뇽에 교황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힘이 약해지고요. 또 대립교황 시대가 있었습니다. 1377년에는 로마에는 우르바누 6세가 있고요. 제노바에서는 대립교황 클레멘트 7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이냐면, 자, 프랑스를 지지하는 프랑스파, 또한 로마에 있는 교황을 지지하는 교황파, 이런 것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북이탈리아나 독일 지역에는 작은 국가도 나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은 국가들은 권력이 뭉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황 중심으로 힘을 모았는데, 자, 프랑스라고 하는 땅은 프랑스 왕의 권력이 점차 세지기 때문에 그 왕 밑에 있는 주교나 영주들은 교황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파와 교황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교황이 상당히 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두 교황이 있게 되고 그러다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서 1439년에 바젤 공의회가 열려가지고 그때 있었던 대립 교황 펠릭스 5세가 퇴임을 한 다음에 니콜라우 5세가 세워진 이 사람을
완전한 1인 교황으로 인정하기로 합니다. 바젤 공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완전한 1인 교황을 인정한 것도 독일 지역과 이탈리아 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쪽에서는 나 인정 못해. 그리고 중요한 건 프랑스 왕 치하의 여러 영주들 또는 주교들은 로마로 교회서의 일부를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황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황한테 돈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교황도 어려워지죠. 그리고 이때부터 주로 이탈리아 출신 교황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309년부터 1448년까지 이 사이에는요, 교황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말빨에 잘 안 섭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면요. 자, 피렌체에서도 여러 상인 가문이 뭉쳐가지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산타크로체 성당 스토온에는 토착 귀족들이, 그리고 산타마레 노벨라 스토온에서는 신흥 상인 가문들이 이렇게 있다면, 그것도 힘 있는 몇몇 가문들이 이제 세력을 갖고 있었다면, 그 외에 중소규모의 상인 가문들은 어디에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냐면 바로 산타마레 델 까르미네 스토온이었습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이민원 수공업자나 작은 상점을 운영하는 상사꾼들의 신앙 공간이었습니다. 산타크로체 스토어는 프란치스코 스토에가, 산타마리아 노벨라는 도미니크 스토에가 있었다면, 이 산타마리아 델 까르미네 스토어는요, 그 외에 다른 파에 속한 이 수도사들이 머물면서 이곳에 평신도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스토온이 된 겁니다. 그럼 이곳에도 예술가들을 데려다가 이 교회를 장식하는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 공간은 바로 브랑카치 채플이었습니다. 브랑카치라고 하는 중소규모 상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이렇게 장식이 되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여기 보면 이 공간 안에 이 전면에 성모의 상이 있고요. 좌우측에 여러 그림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주로 베드로에 관련된 그림들이 그려졌습니다. 자, 그럼 브랑카치라고 하는 가문은 왜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냐면, 이 브랑카치는 15세기 초반에 피렌체의 공화정의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15세기 초반 어땠냐면, 자, 대립교황들이 막 있었던 시절이에요. 교황들이 서로 자기가 우세하다고 싸우고 있어요. 자, 그 시절에 마사초라고 하는 젊은 신의 화가를 불러다가 여기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관련된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죠. 마르코복음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그런 세례 장면이죠. 세례를 통해서 새로 거듭남,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었죠.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흑사병이 꾸준히 지금 반발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 그런데 이 교황이라고 하는 이 권력은 아비뇽, 로마, 피사에서 3인 교황 시대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 바로 그 베드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난 모습을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그림으로써 순교한 사도 베드로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브랑카치에서는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성전세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것은 교회와 사제의 세금 납부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그려진 성전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또 왜 그려졌느냐 이겁니다. 자, 브랑카치가 피렌체의 중요한 정치 권력의 수장이라고 했죠. 자, 이 사람이 피렌체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밀라노가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전쟁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시민들한테 거두고, 돈이 더 많은 것은 교회죠. 그래서 교회 또 수도원의 사제들한테 돈을 내라 라고 해가지고, 사제들이 이제 어쩔 수 돈을 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 이르러 세리들이 반세계를 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게 베드로죠. 그랬더니 저기 예수가 시몬에게 세상에 있는 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내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나와 저를 위해 내면 되리라. 자, 베드로가 저기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더니 한 세겔이 있어요. 그 세겔을 여기 베드로가 세리한테 전해주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3번 등장을 합니다. 돈을 내라는 겁니다. 세금 내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밀라노가 쳐들어 돈이 필요하니까 교회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지금 돈 없다고 막 얘기를 하고 이것을 교황한테 얘기했더니 교황이 노발대발을 해요. 어떻게 교회 보건 돈을 내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이 브랑카치에서는 이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예수께서도 이렇게 돈을 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마사초라는 사람이 그린 또 가장 유명한 그림은 삼위일체라는 그림.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있는 건데요. 피렌체의 수도원과 성당에 상인들이 왜 투자를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이 예술작품에 투자한 것은 이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화국 지배층, 주로 신흥 상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경쟁을 얻기 위해서 이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정치적 목적은 뭐죠? 여기다가 작은 경당이든 수도원 성당이든 여기에 어떤 예술가들을 통해서 많이 작품을 하면요. 민중들이 와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가문이 이름난 예술가를 통해서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죠. 이게 정치 권력 획득하는 거고요. 또 여기다가 기부를 많이 했다? 교회로서 기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연옥에서 벌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종의 면벌부를 사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목적, 종교적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상인들이 열심히 냈던 거고요. 또한 이 피렌체 공화국은 상인들과의 경쟁이 치열했던 거죠. 기존 토착귀족 그리고 신흥상인 또 신흥상인끼리도 경쟁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정치 공간으로 삼았던 수도원과 성당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작품 활동, 작품 후원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